내고 있습니다. 뭐 추석 연휴 앞두고 좀 들뜨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족의 병 간호하느라 이 추석 연휴를 온전히 다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따르면요, 한 사람에 대한 간병비가 한 달에 33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에 이른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이게 간병비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또 챙겨놔야 하는데요. 한번 배워보시죠. 숙명여대 실버 비즈니스학과 이한세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그 시민단체 이야기로는 최대 450만 원까지 든다. 네. 이 간병비. 네. 근데 정부는 평균 200에서 267만 원 든다. 네.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은 두 기준이 좀 틀리고요. 아까 이제 예.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건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로 450만 원까지 들 수 있다는 얘기지 평균 450은 아니고, 정부는 거의 평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드는 분도 있고 500만 원 드는 분도 있고, 그걸 전부 조사해 봤더니 평균 한 200에서 270만 원 정도 들더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간병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네. 왜 비싼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간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 가서 내가 간병이 필요할 때 사람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달 고용할게요, 2달 고용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열흘 있다 있을 수도 있고, 뭐 2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일 계산을 합니다. 마치 건설 현장에 일용직 뭐 노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뭐 일당 받듯이, 마찬가지로 간병인도 외부에서 와서 일당을 받거든요. 네. 그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보통 한 13만 원 정도 받아요. 하루에. 대신에 그분들 24시간 근무하니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8시간 근무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24시간 내내 있으니까 13만 원. 그럼 13만 원을 30일 내내, 한 달 내내 간병 받는다. 네. 그럼 39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분들이 2주에 하루 정도 휴가를 가요. 아, 간병인도 휴가 네. 필요한. 그러면 이제 보호자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간병인을 하루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럼 또 그것도 간병비가 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루에 한 14만 원 잡으면 2주에 하루니까 그게 한 10,000원꼴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13만 원 평균에서 14만 원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간병인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한테 병원밥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나 간병인의 그 식사 비용은 100% 부담해야 돼요, 환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식사비까지. 네, 그게 한 끼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그럼 15,000원인데 그 15,000원이는 간병인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네. 나중에 병원에서 얼마입니다 할 때 그게 15,000원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해 보면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휴. 이것저것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간병인도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고, 네. 식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간병비뿐만 아니라 간병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인 힘도 정말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해서 보면은 뉴스에도 간병 파산이나 심지어 간병 살인 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혹시 좀 현장에서도 이런 거를 좀 체감을 하시나요, 교수님이? 일단은 뭐 뉴스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흔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죽했으면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뭐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나오는 거고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간병 파산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파산이 뭐예요?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간병비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특히 이제 노부부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사시다가 이제 뭐 남편분이 그 아내분을 간병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같이 이제 뭐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뭐 간병 파산이 문제다. 간병 예를 들어 자살이 너무 많다 이런 것보다도 간병비가 너무 많고 가족이 돌보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과연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걸 좀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이게 먼 미래의 일, 아직 나의 일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이야기 네.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뭔가 좀 준비하고 또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 개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요양원, 네. 요양병원.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간병비를 좀 기준으로 좀 나눠 본다면 네.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간병비를 논하기 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양원은 노인 의료 복지 시설입니다.
복지에 조금 더 무게를 복지, 둔. 예. 그런 복지란 얘기가 결국은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기보다 잘 돌봐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고요. 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에요. 병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네. 간병을 해줄게요가 아니고 우리가 의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병적인 것을 처치해드리고 뭐 메인텐 유지시켜 드릴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 간병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보험이 돼요. 아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양원에 가시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참 싸다 그런데 싼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요양원에서는 2등급인 경우에 거기에 이제 입원하신 분의 2등급인 경우에는 월 25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거를 보호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 청구를 해요. 네. 예, 25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고 나머지 한 40만 원 정도 식비. 식비는 그건 100% 보험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예, 그거는 보호자한테 청구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보호자가 내는 그 금액이 250만 원의 2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사실 250만 원이 들어서 그 요양원에서는 공단에 청구를 하지만 거기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요양원도 거기 계시면 월 150만 원씩 간병비를 내는 건데 체감적으로 왜 그게 굉장히 싸게 느껴지냐? 80%가 보험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가 부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요양병원은 간병인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게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간병비가 비싸게 느껴지죠. 그리고 요양원도 간병비를 당연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를 보험에 의해서 보조를 받다 보니 간병비가 얼마 안 비싸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비용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요양원에서는 80% 가까이 국가 부담으로 보험을 이제 받을 네. 수 있고 그게 장기 요양보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보험 혜택을 받으려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네. 장기 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등급. 그렇죠. 등급이 필수인가요? 등급을 필수로 받아야 돼요. 필수로 받아야죠. 예. 예를 들어서 등급이 보험이 사실 자동차 보험이다. 상해 보험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 안 나고 상해 보험 주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아하.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양이 필요하시구나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요양이 필요하니까 등급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나와서 심사원들이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해요. 그래서 1, 2, 3, 4, 5등급까지 등급을 주고 그 등급별로 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등급이 없다. 근데 나 요양원에 가야 되겠다. 가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100% 본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맞죠. 요양원에 가는 건 사실은 뭐 돈 있으면 갈 수는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장기 요양보험으로 등급을 받아서 내가 보험료 80%까지 혜택을 보려면 이거는 그럼 1, 2등급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등급인데 네. 그게 1등급이 가장 위중한 거고요. 네네. 2등급은 그 다음. 5등급은 가장 밑인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요양원에 가셔라 이거보다는 웬만하면 중증이 아니면 집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 사실 비용이 좀 절감되거든요. 네. 조금 불편하다고 너도 나도 다 요양원에 몰려가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은 중증이니 요양원에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줘요. 네. 그럼 3, 4, 5등급은 못 가는 걸까요? 그런데 3등급과 4등급 중에서도 집에서 도저히 혼자서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3, 4, 5등급이 나오면 다시 재신청을 해서 3, 4, 5등급 그 등급은 유지하지만 요양원에 갈 수 있도록 재가 등급에서 시설 등급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갈 수가 있죠. 아하. 그리고 또 요양원하고 요양보험 아까 그 간병비 차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보험 여부에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병비 체계도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하나는 복지기관이고 하나는 의료기관이니까 뭐 나눠놨다기보다 당연히 복지기관은 우리 간병비를 해줄게요라는 이런 의미고요. 의료는 의료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그 사례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방주영님이 2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석 달 동안 24시간 간병인을 썼는데 딱 1,0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가더군요. 3개월 1,000만 원이 많은 거 아닙니다. 네.
이게 참 엄청난 금액이기는 한데 그렇죠. 정은영님은 시부모님 병원과 집에서 간병하고 있는데 간병인 비용으로만 월 1,000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아마 두 분? 네, 그런 모양이네요. 두 분 그런 사례인 것 같고. 교수님은 간병 보험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300 쓰시는 분이. 그러니까 왜 이거 간병비 보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있어요. 요즘에? 저희 와이프도 저보고 매일 그거 간병비 들라고 보험 들라고 본인 들었는데 교수님이 제일 전문가신데요. 예. 글쎄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매일 자전거 타고 운동하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못 느껴서 그런지 근데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양병원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그 전화 주신 분들 뭐 메시지 월 주신 예 뭐 분들. 3개월에 1,000만 원 혹은 뭐 월 1,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되게 이제 1대1 간병입니다. 1대1 간병이라는 얘기는 간병인 한 명이 한 분만 돌볼 때. 그럼 비용이 더 높을 네, 그러니까 수밖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공동구매하듯이 두 명, 네 명 우리가 1대1 간병까지 필요 없고 우리가 한 명한테 네 명이서 간병을 받읍시다. 한 병실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450만 원을 4로 나눠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에 갔어요. 근데 옆에 침대인데 모르시는 분들하고 이미 간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나눠내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해줘요.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한 간병인이 한 병실에서만 근무해요. 그 병실한 얘기는 들어가는 그 침대가 네. 쭉 있는 그 방을 얘기하고 네. 거기에 이제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고 보통 6인실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럼 4인실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1대4 간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대4 간병 받다가 한 분이 퇴원했어요. 그럼 자기가 남잖아요. 예. 그럼 세 분을 돌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신규로 간 분이 제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간병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1대4 간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대1 간병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1대1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들은 뭐 1대4 간병도 많이 붙게 되죠. 괜찮네요. 네. 그러면 이제 450만 원이 4 정도로 나누면 한 120만 원 정도 대출로 공동구매 듣게 되죠. 스타일로. 네. 근데 그러면 간병인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선호할까요? 그냥 한 사람만 돌봐도 4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네 명이나 돌보면서 똑같은 돈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아주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예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간병인 보면 예를 들어 간병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막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1대1 간병은 잘 해줘요. 간병인이. 왜냐하면 한 명만 돌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서 계속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1대4, 1대6 되면 힘들잖아요. 네, 힘드니까 사실은 가급적이면 1대1 간병을 받고 싶어 하지만 1대1 간병도 제한적이니까 간병인 수에 비해서 모두가 다 1대1 간병을 뭐 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대4 간병, 1대6 간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동 간병, 네. 간병인을 같이 이제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공동 간병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의 그 지인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제 어르신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런 요양원 같은 데 갔다가 또는 요양병원에 갔다가 자꾸 3일도 안 돼서 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네. 이분 치매시거든요. 치매인데 조금 점잖은 치매가 아니고 밤새 잠을 안 자세요. 안 자고 계속 말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저희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좀 모셔가세요. 다른 환자분한테도 피해가 되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한테 어떡하죠,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논산에 잘 아는 제가 이제 그 요양병원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거기서는 잘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1인실을 개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이 밤새 잠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약간 일을 가는 듯한 그런 소리. 그러니까 옆에 3명이 같이 있으면 그분들이 힘들죠.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일단 1인 간병은 다른 얘기고 1인실에 좀 계셔야겠다.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1인 간병 받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은 여유가 좀 있었어요. 있어서 그 아버님을 그 1인 간병에 1인실에 1인 간병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원장님한테 여쭤봐서 아니 원장님 다른 데서는 갖다 쫓겨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 달 동안 자기 직원들도 많이 맞았대요. 예.
여기 왜 가두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화시켜서 거기서 아주 잘 계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다면 뭐 예, 이런 실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솔직히 돈 많으면 네. 좋은 시설에서 네. 1대1이 아니라 뭐 간병이 뭐 10분이라도 붙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현실이 또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1대1 간병을 받아야 한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큰데 네.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일단은 하면 좋아요? 이제 우리 이대호님께서 상황을 얘기했는데 네.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별 치매도 없고 근데 계속 누워 계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대1 감병이 필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식사 수발하고 이를 기저귀 가로드리고 시간만 맞춰두면 목욕하고 하면 되니까. 되니까 늘 곁에서 하루 종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치매 환자 중에 자꾸 돌아다니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 돌발 행동이 할 수 수 있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요양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요양원에 계셔도 되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보고에 따르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의 50% 이상이 사실 요양원에 계셔도 되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뭔가 좀 병원이니까 좀 더 안심이 돼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죠.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1인실을 써야 되는데 1인실도 너무 비싸고 특히 요양병원은 1인실이 비쌉니다. 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요양원도 1인실이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은 비슷한 크기인데도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일단 싸요. 요양원이. 싸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1인 간병 받으면 간병비만 4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조금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어요. 관리가. 근데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하거든요. 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의 직원들입니다. 정직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다 관리가 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양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의료적으로 조금 병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처치가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요양원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원 중에 전문 요양실이 있는 요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요양실에는 간호원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일반 요양원에서 못하는 뭐 수액을 놓는다든지 뭐 콧줄을 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헷갈려서 그런데 간호원이 아니고 간호사. 예. 네, 용어는 죄송합니다. 네, 간호사. 옛날 네. 말이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양원에도 네. 전문 요양실이 있고 네.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 일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도 지원이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그 간극이 조금씩은 그래도 좁아지는 것 같네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이제 노인분들은 요양원에 계시던 요양병원에 계시던 받아야 되는 서비스가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료적으로도 과연 얼마큼 심도 있게 의사분한테 매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만 또 봐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환자로 불러야 할 정도라면 당연히 네. 병원으로 가 계셔야 하는 그렇겠죠.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요양원에 계셔도 된다라는 네, 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또 요양원에 가려면은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등급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보통 그 정도 건강이 안 좋으시면 등급 보통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급에 상관없이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 갈 수 있거든요. 등급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을 정도면 대부분 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요치 않은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면 은근히 또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본인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몰라서 그렇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요양은 거기는 안 돼. 무조건 병원을 모셔야 돼.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라고 하면 뭔가 더 좋아 보이니까. 예.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요양병이 비싸거든요. 간병비 때문에.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이 약간 사립학교 같은 느낌? 요양원은 약간 공립학교? 예를 들어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에서 제가 여유가 있으면 1대1 간병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서 저는 돈 많이 낼게요. 1대1 간병 해주세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간병 받습니다. 2.1대 1이에요. 1대 2.1. 세금이 투입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꼭 의료적인 것도 플러스 포함해서 뭐 의사가 있으시니까 좋고 또 간병 1대1 간병 받아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이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막상 조사를 좀 해보니 그중에 한 50% 이상이 굳이 요양병원에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나 환자나 아니면은 그 가족의 의사에만 맡겨놔야 하는 건지 네. 뭔가 좀 기준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정부가 혹시 그런 걸 마련한 게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장도 틀리고 뭐 일반인들도 전문가도 다 틀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지금 너무 많다. 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꼭 계셔야 되는 분들이 한 8만 명, 10만 명이면 되는데 지금 한 24만 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지 말고 요양원에 계셔도 되겠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호자가 의사소견서 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상담하면 그냥 입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3월부터는 정부에서 어떤 그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보호자와 병원이 서로 상의해서 요양병원 입원하세요 이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이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렇게 평가해서 그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계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주거나 네. 어르신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혹은 요양원까지도 필요 없고 집에서 재가 서비스 받으세요. 이렇게 평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다 100% 만족하시는 분들만 있을 수는 없겠으나 네.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름말을 좀 타준다라고 이해가 될 것 같고요. 8960님이 예전에 저희 할머니 등급 나오기 전까지 요양병원에 몇 개월 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법인가요? 뭐 이렇게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 집에 계셔도 사실 집에서 좀 아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등급 받아야겠다 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960님이 그 등급이 판정되는 기간, 시간 네.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오래 안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그 심사위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하. 심사하면 그것도 한 몇 주 내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다. 그럼 한 3개월 정도 물론 뭐 다음 달에 또 신청하면 안 되겠지만 3개월, 6개월 후에 계속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심사 받는 건 다 무료입니다. 근데 이거 등급 판정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한 달, 네. 몇 주가 엄청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이라는 조금 개념이.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급하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원들이 어떤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조금 뭐 급한 분들은 조금 더 먼저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맥시멈 한 달이라는 얘기지. 이를 신청하고 나서 뭐 며칠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심사가. 그래요.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빨리 나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의 간병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니까. 이게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다르고요. 재가 서비스라는 거는 내 집에 머물면서 그러면은 간병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뜻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재가 서비스는 시설 서비스하고 다른 건 시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24시간 머무는 거고 재가는 내가 밖에 외출을 하더라도 어쨌든 잠도 집에서 자고 나의 집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것도 등급이 필요해요. 요양 등급이. 아까 뭐 한 3에서 5등급? 네. 1, 2등급도 됩니다. 1, 2등급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 2등급은 재가는 안 되고 무조건 시설만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1, 2등급 받았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시설 갈게요. 그러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3, 4, 5등급은 제가 받을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시설로 갈게요. 그럼 시설 등급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마찬가지로 1등급일수록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수가, 급여 최대치가 5등급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재가 서비스 받으면 보통 밖에서 요양보호사가 오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하루에 3시간, 주 한 5일 정도 받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등급, 2등급 정도면 거의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1등급은 네, 누워 계시다고 봐야 되죠. 근데 한 3시간 정도만 와서 네. 보호를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좀 네. 실질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겠네요. 1, 2등급은 그렇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그게 선택은 할 수 있으나 네. 시간적으로는 좀 부족해서
가족이 더 추가로 돌봐드리면서 하는 제가 서비스는 약간 뭔가 보충적인 서비스. 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1, 2등급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3시간 부족할 수 있으니 요양에 가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 5등급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3시간 동안은 보험 혜택이 되는 거고 더 필요하다. 한 3시간이 더 필요해. 그러면은 그냥 100% 더 내고 3시간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비용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것도 돈을 더 내고 네. 선택을 해야 하는 네. 거고요. 이게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 봅니다. 어디하고 어디하고요?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내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1등급을 받으면 뭘 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지원. 1등급 네, 지원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네, 그리고 5등급일 경우는 130만 원. 그럼 보통 이제 100% 꽉 채워서 200만 원을 다 쓰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15%를 냅니다. 본인 부담금이. 그랬을 때 30만 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5등급이다. 그래서 난 130만 원 정도 쓸게요. 그럼 한 20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도 본인 부담금이 한 15%? 네. 정도. 제가는 15%, 시설에 가면 20%. 예. 그래서 5%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과거보다 좀 낮춰진 걸까요? 또 그리고 앞으로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낮으나요? 현재 낮춰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간병비를 낮출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게요. 왜 그동안 그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점점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간병비 부담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참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첫째가 일단은 요양병원에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을 좀 요양원으로 가시게끔. 그럼 일단은 거기서 간병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간병비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 한 1,40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향후에.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그것도 보험 처리를 하던 다른 방식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70%까지. 이건 이제 그렇게 이제 기획이고요. 아주 뭐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 이제 2026년이 지나가면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병비는 지금까지는 본인이 100% 냈지만 이제 그 혜택을 받으면 70%는 보조를 받고 이제 본인이 30% 내시면 되죠. 근데 그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개편을 하되 전체적인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쪽에서는 또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요. 네, 네. 또 한쪽에서 혜택을 또 늘리려면 한쪽에서 나가는 그 비용 부담을 또 줄여야 그 재원도 확보가 될 네.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현장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일단은 글쎄 저희 같이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좋겠지만 요양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 1,400개 중에 500개를 의료 중심 요양병 지정하면 네. 그리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간병비도 보조해 주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수가도 올려 주고 네. 그러면 나머지가 1,400개에서 500개 병 900개잖아요. 네. 900개 요양병원으로는 안 갈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사실 존폐가 굉장히 어렵죠.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아니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지 못하는 요양병원 네, 입장에서요? 네. 뭐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조금 좋은 요양병원에서 나 1인 간병 쓰고 1인실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서 신청을 했더니 판정위원회에서 안 됩니다. 어르신은 요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아니 제가요? 그럼 요양원은 프리미엄 요양원이 거의 없거든요. 네. 1대1 간병도 없고. 그러면 본인이 돈도 있고 사실 이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제가 좋은 병원에 좋은 호텔에 가고 싶으면 사실 자기 돈 내고 갈 수 있는데 좋은 뭐 요양병원이 일반 병원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좋은 요양병원에 가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간병 받고 싶은데 안 됩니다. 요양원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체계 안에서 그 간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그럴 수 그런 있습니다. 네. 단점이 있을 수도 네. 있는 거고요.
아까 296이 있으시는 분이 요양원은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치료를 포기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그래서 뭔가 병원으로 보내드리면 효도하는 것 같고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네. 뭔가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 그렇게 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대개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걸 좀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어떤 유지거든요. 예. 네. 그럼 물론 이제 의사와 간호사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간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시면 간병을 해준 요양보호사가 정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잘못한다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 왜 그래요? 그리고 뭐 문책을 할 수도 있고. 직원이니까. 직원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가시면 간병인은 요양병원 소속이 아니에요. 네. 외부에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간병인이 부족해서 간병인이 갑입니다. 요양병원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야 오죽하면 그 간병인 분들한테 저희가 여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극존칭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가면은 부모님 잘해주세요 하고 돈도 좀 드리고 잘 보여야죠.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네.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좀 부족한 병원이 있는데 간호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요 간병인 분이 조금 약간 험하게 이렇게 어르신을 해요. 그럴 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라 그러죠. 직원이니까. 네. 근데 지나가다가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라고 하면 그 간병인 분이 이 간호사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잘못하면 그 간병인들 사이에 그 요양병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어. 거기 가면은 자꾸 뭐 귀찮게 한다. 너무 관리 감독을 네. 세게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요양병원도 관리 감독이 잘 되는 곳도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간병인도 간병인 나름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의사처치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요양병원 가셔야 병원으로 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간병비를 많이 내고 외부에서 오는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분들한테 간병을 받아야 될까? 차라리 괜찮은 요양원에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네. 좀 필요하겠네요. 네. 이게 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 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일 같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공동으로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 네. 간병비의 그 건강보험을 투입을 하는 것도 내년에 3,700억 원이에요. 네.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의 네. 비용.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1년에 그 건강보험을 얼마 쓰시는 줄 알아요? 100조 정도 씁니다. 예. 네, 그럼 아까 이제 5년 동안에 6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 뭐 평균 1조 정도 친다면 이렇게 간병비로도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건강보험의 1% 정도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1%가 뭐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건강보험 중에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1년에 6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400개 요양병원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좀 개편해서 만약 병상수를 줄이거나 거기 계신 분들 줄이면 그만큼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정부 자금 적겠죠. 네. 그럼 6조 5천억에서 뭐 1조를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잘 그 예산을 짠다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액수를 한 1조 정도 줄여서 만약에 그 돈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갈수록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건보 재정도 소진이 되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뭔가 더 내거나 네. 건보료 인상 뉴스가 항상 또 헤드라인이 되는 것처럼 네.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방향일 테고요. 해결하기가 좀 고민해야죠. 어렵죠. 네. 너무 이거는 참 거시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두고 3교대로 운영하도록 이 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 이거는 그러면은 네. 병원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양원에만 포함이? 요양원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미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 거기는 환자 2.1대 요양보호사 1명. 예.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1대4 간병 그거는 모든 요양병원을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선정을 해요. 아까 그 500곳. 네. 그래서 500곳을 어떻게 선정하냐. 내년에 뭐 한 200곳. 그다음에 후년에 350.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500곳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아까 그곳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지원하니까 그런 간병 체계를 한 1대4 정도로 하고 3교대로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일반 요양병원에서 1대4 받는 것과 3교대로 1대4 받는 거는 전혀 이 질이 다릅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한 명이 1대4를 받으면 24시간 내내 있거든요. 한 달 내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낮에도 하고 밤에는 자고 뭐 24시간 내내 아주 긴밀하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3교대다 그러면 본인이 8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예. 8시간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간병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아하, 이거는 그리고 요양병원에 네. 근데 그것도 선정된 500곳 네. 의료 중심 요양병원 중심으로 네. 그렇게 네. 또 한다라는 거고 좀 마지막으로 이한세 교수님한테 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식으로 이 간병비라든지 돌봄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좀 아이디어를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간병비가 비싸잖아요. 예. 비싸고 간병인이 갑이라는 얘기는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병인에 비해서 간병인이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간병인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450씩 주는데 왜 안 하세요 간병인을? 한국 분들은? 근데 한국 분들은 어려워요. 450을 받으려면 24시간 내내 근무해야 돼요. 그것도 한 달 내내. 아하. 결국은 병원에 자고 먹고 해야 돼요.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사실 한국 분들이 집을 나와서 요양병원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가고 24시간 내내 거기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원에 가면 뭐 일주일 입원한다, 열흘 입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 간병인도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 잠깐, 열흘 잠깐 일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간병인을 안 하세요. 그럼 외국에서 오신 이제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8시간만 일하시고 돈을 조금 받으세요. 그럼 안 해요. 본인들은 24시간 일하기를 원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 간병인의 문을 조금 더 열어놓으면 경쟁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좀 바꿔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에서 한국말도 좀 배우고 20대, 30대 약간 요양하고 의료적인 어떤 지식도 갖춘 이런 분들을 좀 받아서 경쟁을 시킨 다음에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간병비 체계도 지금처럼 월 13만 원 아니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그게 조금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 뭐 10만 원 아니 하루에 10만 원 내려간다든지 8만 원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일하겠다는 간병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병원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리 감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병인의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빨리 찾아야 한다. 네. 그게 하나 있고 하나 더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 네. 저는 연명 치료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특히 요양원도 그렇지만 거의 의식 없이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의식 없이 뭐 열흘이 아니고 경우에 따른 6개월, 1년도 가요. 근데 그분은 전혀 의식이 없는데 그냥 살려만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명 치료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사회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연명 치료를 받아야 될까? 왜냐하면 고통은 똑같이 느끼는데 그렇죠. 이야기는 못하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면 그만큼 뭐 건강보험 재정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S 콩 채팅창에서도 지금 존엄사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게 참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고 또 깊이 숙고해봐야 할 이슈이기도 하네요. 숙명여대 실버 비즈니스학과 이한세 초빙 교수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